네, 안녕하세요. 네, 재무관리 김종길 회계사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2차 이번 이제 1차 끝났는데 2차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진짜 다양한 질문들. 뭐 몇 과목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뭘 버리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과목을 버리기로 했는데 재무관리에서는 또 뭘 버려야 될, 뭘 자꾸 버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부담이 많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여론저런 얘기가 있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100% 여러분들의 그 니즈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응시자 평균 점수예요. 뭐 이건 나 금감원에 나오지만 이게 점수 폭이 보시면 감사가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죠. 반면에 세법, 재무관리, 재무회계, 얘네들이 좀 변동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변동폭이 있는 과목과 없는 과목의 차이는 서술 문제가 맞냐 적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분석에는. 그래서 서술 문제는 좀 썼는데 좀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이면 약간 업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유도리 있는 배점이 가능한 반면에 숫자로 답을 하는 거, 얼마 하는 건 약간의 유도리가 덜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가 이제 요 마지막 라인이 2023년도인데 2022년 전까지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점수를 니네가 왜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니? 라고 해서 2023년도에는 점수에 인위적인 재조정이 없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 연도의 2차 점수 자료를 보면 59점, 58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면 이렇게 곡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시자들 곡선이 나오는데 거기에 58, 59가 없어. 그리고 60, 61이 삐쭉 이렇게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그 합격 기준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점수를 조정을 했다. 근데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칼채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점수가 이렇게 날아가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도대체 이 5개 중에 이거 5개 다 못할 것 같은데 뭘 던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어차피 5과목을 다 못할 거면 그래도 안전하게 3과목이나 4과목 정도 좀 집중해서 해서 그 중에 한 3과목 붙어갖고 한 2과목 정도 다음은 유예로 넘겨서 합격하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략이 안정적인 전략이 되려면 매년 시험의 난이도가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시험의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1차를 붙었을 때 2차 시험에서 딱 2번의 기회를 얻는데, 보시면 여기 세법 재무관리 2014, 15인데 이때 동차로 갔는데 재무관리랑 세법을 제꼈어요. 다음 연도 유예 때 이런 애들 만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작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5과목을 다 가져가는 전략도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히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4과목, 3과목 했을 때 어떤 과목을 버릴 거냐라는 것도 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목 던지세요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잘하는 과목, 좀 덜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3월, 4월 정도까지, 3월, 4월 중순까지는 한 5과목 다 이렇게 해보다가, 야, 이거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던지는 뭐 그런 걸 한번 낫지 않을까. 제가 아마 수험생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요걸 가지고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쫙 보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1차 시험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갈 시나리오를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1차 합격하고
동체 합격 뭐 이게 베스트겠죠, 그죠? 예? 근데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뭐 운도 좋아야 돼요. 그죠? 제가 본 분 중에서는 60점 3개, 61점 2개로 동체 합격하신 분을 봤는데 천운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마 새 점수가 60이었는데 새 점수가 60이 아니라 아마 한 58에서 59 정도였는데 영차하면서 이렇게 넌 합격해라 뭐 이러면서 합격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운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우리가 노멀한 길을 생각해 보면 한 2개에서 4개 정도 부분 합격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유예 합격하는 정도인데, 일단 4과목을 합격하고 하나가 남으면 합격률이 거의 한 95% 정도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 과목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지만. 근데 이제 2과목 남은 경우는 과목의 조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80 정도 보고 있고요. 80에서 85 사이. 그 다음에 3과목 남으면 50에서 70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과목이 더 남을 때마다 레이트가 이렇게 푹푹푹 약간 떨어지는 거고, 특히나 가장 안 좋은 게 2개 붙어서 뭐 한두 개 남았는데 떨어지는 건 약간 데미지가 더 클 수 있고, 2개 붙었는데 3개 남아서 봤는데 여기서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그리고 또 이 뒤는 이제 끔찍해서 넣지도 않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그래도 요 2개의 케이스는 아름다운 케이스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요 길이 있어요. 그쵸? 하나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제일 애매한 게 1개 합격한 겁니다. 1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4과목이나 5과목을 갖고 유예를 갈 거냐, 아니면 다시 1차를 볼 거냐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 길하고요. 그 다음 요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1차를 떨어졌어. 1차를 떨어졌어.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내년에 1차를 봐야 되는 거고, 이쪽도 1차를 봐야 된다면 요쪽 빨간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차이가 뭐가 나겠어요? 차이가, 얘는 내년 1차를 준비한 거고 얘는 당장에 2차를 공부를 한 겁니다. 어쨌든 잘 안 됐지만, 결과는 안 됐지만, 그죠? 그러면 2차를 한번 공부하고 다음 연도에 1차를 합격해서 2차를 보게 되면 그래도 5과목 다 응시를 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동차 합격의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사실 1차 시험이 지금 끝난 직후지만 1차 시험의 결과, 커트라인이 어디네, 이걸 왜 따져요? 여러분들은 커트라인과 관계없이 똑같이 가야 됩니다. 즉 1차를 합격하든 안 합격하든 1차를 붙었다고 생각해야 돼. 일단 붙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제 결과가 안 좋아, 그래도 나는 1차를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6월까지 똑같이 공부를 하세요. 동차생으로 똑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금감원에 이제 기출문제 올려줍니다. 그거 시험 끝난 날에 배포가 되면 그거 받아서 이틀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모의로 응시를 해보세요. 집이 됐던 독서실이 됐던 충격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그래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8개월 되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잘 보내요. 그냥 생각해봐. 여기서 안 됐어. 4월이에요. 3월 말이에요. 3월 말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1개월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겠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붙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2차는 일단 달려요. 난 무조건 붙었다고 생각하고 2차 공부를 해. 그리고 나서 그걸 해야 그 다음 연도에 요 가능성이 생겨요. 여기서 얘가 없으면 이게 없습니다. 대신에 요렇게 내려온 건 그래도 얘랑 똑같이 1차를 보지만 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의 합격 불합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뭐 항상 이렇게 결과는 사후적으로 뭔가 일이 생기면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지.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고민하면 머리만 아파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다.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라는 겁니다. 뭐, 난 그래도 1차, 요번에 1차 안 되면 난 포기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결과 나오고 나서 그때 의사결정해요. 왜 결과가 나오진 않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그거 말고는 그냥 다 공부를 하는 것 밖에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달려. 2차까지. 난 무조건 붙었다. 오늘 잘 때마다 계속 나는 붙었어. 그리고 한 10번씩 외치고 자요. 예? 예. 상관없어.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차 결과 나왔는데 나 안 된 것 같아. 그럼 내가 위조해서 합격 증서 나눠줄게요. 예. 그럼 되잖아. 예? 예. 그거 붙여놓고 난 합격했다. 최면을 걸어. 그게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관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더 해봤습니다. 일단 7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가 15점, 한 문제가 10점 이렇게 된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20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10점짜리 2개, 그 다음 나머지 15점짜리 이렇게 된 경우 있고, 좀 많이 나온 경우는 8문제 나온 경우는 있는데 거의 극히 적고요. 보통 한 7문제에 물음 수로 보면 대략 한 요 정도, 물음이 한 27개 정도 물음이 나왔다. 그 물음들이 왜 물음으로 분석을 했냐면, 어떤 문제는 한 문제 안에 물음이 1, 2, 3, 4가 있는데, 물음 1은 자본예산, 물음 2는 자본구조 이론, 물음 3은 옵션, 물음 4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음으로 나온 출제 부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중요한 숫자, 이렇게 숫자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는데, 대략 파트 1, 2, 제 책 연습서 기준으로 파트 1, 2가 한 3분의 1, 그 다음에 파트 3가 3분의 1, 파트 4, 5가 3분의 1,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파트 1 쪽에 나온 애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본예산 아니면 화폐 시간가치예요. 연금에 현가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찾아라,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포트폴리오 이론, CAPM, APT 여러분들이 아는 그겁니다. 걔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파트 3은 자본구조 이론, 그 다음에 대리비용, 어쨌든 자본구조 이론이죠. 그 다음에 투자가치 평가, 그 다음 합병, 요 정도로 한 3분의 1. 그 다음에 파트 4의 경우에는 옵션 선물 파트가 되는데, 옵션 쪽이 조금 더 많아요. 선물 쪽은. 이쪽 파트 5에서 약간 외환 선물 나올 때 약간 다루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옵션 쪽이 좀 많고, 하지만 선물에 대해서 엮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선물 제껴 되나? 안 돼요. 그래서 옵션 선물. 그 다음에 파트 5는 거의 대부분 채권입니다. 대부분 채권 문제 나오고, 어쩌다 하나 수합, 어쩌다 하나 외환, 요 정도 수준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요렇게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난이도를 한번 보면 매년마다 점수가 출렁이니까 난이도를 분석하기 쉽진 않은데, 난이도가 아주 쉬운 거 한 20점, 중간짜리 60점, 아주 어려운 게 한 20점 정도, 20에서 30 정도 나와요. 이게 난이도 상이라는 건 그냥 한글이에요. 그냥 문제를 봤는데 한글이야. 한글인데 이게 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니? 하여간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도 처음 본 거,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런 거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60점 넘어야 되는 시험이잖아. 그러면 일단 제일 만만한 놈이 어디예요? 이거든. 20점 먹고. 그 다음에 얘잖아. 여기서 3분의 2만 맞추면 돼. 그럼 나머지는 버려도 돼요. 그렇다고 이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좀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100%다 맞고, 여기에 3분의 2 정도만 맞으면 된다. 나머지는 버려도 돼.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편하게 공부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이 시험을 붙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뭐냐, 이 부분을 위해서 자꾸 어려운 문제를 보고 자꾸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좀 더 체크하고, 이거 남들은 못 푸는데 나는 풀어, 이거는 회계사랑은 전혀, 합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남들 푸는 문제 잘 풀고, 그죠? 실수 없이 풀면 이 시험은 합격한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동차생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예생도 마찬가지인데, 유예생은 그렇게 준비하기는 좀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얘네들 한 적당한 수준까지는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로, 딱 봤더니 색깔도 뻘게, 오씨, 왜 한번 느끼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동네에 맞춰야 돼. 동차생을 위해서는 요 동네에 맞추자,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제 2차 강의는 재무관리 연습 강의하고 그 다음에 70제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관리 연습 강의를 좀 보면 사람들이 이제 와씨 186강 오씨 이러는데,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148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숨쉬기가 약간 불편한 거 아니에요. 올해 강의를 못해. 벌써 지금 몇 분 지났다고 땀 흘리는데, 그런 관계로 강의들이 한 개 한 개가 다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의 수가 좀 회차 수가 많은데, 어쨌든 시간은 148시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이론 정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론이라고 된 부분이 책의 이론 부분과 예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이라고 된 게 기출 문제 풀이고, 실전이라고 된 게 실전 풀이인데, 실전 풀이는 이 전체 시간의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가 33%, 이론 정리가 57%입니다. 대략 한 6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일단 기출 풀이를 두고 나 아직 이론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이론과 예제만 보는 데는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80시간이에요. 강의 시간이 80시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전략을 나름대로 한번 짜본 걸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할 때 이게 이론 정리가 좀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구나, 문제 풀이만 안 보면. 그런 거 일단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제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유예생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네, 유예생도 못 푸는 문제가 70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 70개니까 회차도 딱 70개지. 한 회차당 한 강의시니까. 근데 시간은 33시간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기출은 뭐냐면 과거 기출 8개년치 문제를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출은 여러분들이 연습서에도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연습 강의를 듣고 예를 든다 그러면 요것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33시간. 그죠? 그래서 이 기출에서 요거는 연습 강의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고, 다만 연습서에 있는 기출 문제는 해당 파트별로 문제를 쪼개 놓은 거고, 70제에 있는 거는 그 연도별로 이제 문제를 소팅의 차이지 그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소팅의 문제예요.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라는 겁니다. 보면 제가 이제 또 사람들이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걸 또 나눠봤어요. 첫 번째, 내가 1차 시험을 보긴 봤는데 작년에 연습 강의를 안 들었다. 연습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심하고 연습이고 들은 적이 없음. 이쪽은 연습 강의를 들은 적이 있음, 이거예요. 근데 여기 연습 강의 기수강생으로 표기한 건 2차 강의를 얘기하지, 심화반 강의는 조금 모자릅니다. 심화반 강의로는. 자, 그럼 일단 난 연습 강의를 안 들었어. 안 들었을 때 요게 조금 더 라이트하고 얘가 조금 더 헤비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딱 여기 1번에서 차이가 납니다. 나는 강의 부담을 좀 줄이고 싶어. 그러면 80시간만 듣는 겁니다. 이론 정리 부분만 먼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어차피 기출풀이가 33%에다가 실전이 10%니까 그냥 한번 강의 있는 거 다 들어보자. 그러니까 얘랑 얘 차이는 80 몇 시간과 148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한 60시간 차이 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건 똑같아요. 뭐냐? 여기서는 이제 기출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기출하고 실전에 제가 주요 문제 리스트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 2022년부터 안 바뀌어. 제목안에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안 바뀌는데 그걸 보면 아니 옛날에 중요했는데 갑자기 안 중요해지거나 안 중요했는데 중요해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계속 꾸준하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게 제가 발라놓은 게 문제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162개입니다. 162개. 근데 이 162개를 계속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 양이 많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80개 정도를 선별을 해야 돼요. 70에서 80개 정도. 그 정도를 선별을 해놔야 시험 마지막에 2차 시험 바로 한 1, 2주 앞두고 난 이것만 해야지 라고 하면 그거라도 하는데 아무런 어떤 선별된 게 없으면 난 이거라도 봐야지가 없으면 그냥 책을 쌓아두고 있다만 해. 근데 남은 시간은 보름이고 봐야 될 과목은 그래 이 과목 저 과목 다 던졌는데도 한 3, 4과목만 해도 이만해요. 이거 2주 안에 어떻게 다 봐? 그러면 사람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막판에 우왕좌왕 안 하려면 내가 시험 막판에 봐야 될 걸 딱 선별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는 또 쉽게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이해 안 가니까 그래서 여기 기출 실전 필수에서 한 절반을 발라서 마지막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홍슬기 회계사가 5월 중순쯤에 이 동차생을 위한 모의고사를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가 너무 이게 쉬운 문제만 내면 욕을 먹어요. 이거 기출에서 봤던 거 비슷한 건데 이거 뭐 예제에서 봤던 거 비슷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던지고 가면 저는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를 한 번씩 입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오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크리티컬 히트 하면서 문제 하나씩 뒤져라 라는 문제들을 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난이도 어려운데 아까 난이도 분석에서도 봤지만 어차피 우리는 난이도 쉬운 거 하 20점 하고 난이도 중에서 3분의 2만 챙기면 60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것만 연습할 모의고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대신에 알아야 될 걸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진짜 동차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정도. 그래서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을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험 보는 연습은 해야 되니까 답안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강의를 미리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은 사람들은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난 강의 안 들을래. 강의 들었으니까 혼자 복습하시면 돼요. 근데 똑같이 가다가 아무래도 강의를 안 듣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2번 정도 빠르게 복습한 다음에 마지막에 70제를 보는데 주의할 건 70제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있다고 했죠. 그걸 버리면 돼요. 딱 봤는데 야씨 이게 막 이렇게 도끼가 풍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런 문제를 제끼면 진짜 제가 굉장히 문제를 잘 만든 문제입니다. 70개 문제를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문제 70개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 문제 하나에다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너무 어려운 게 있는 거야. 그래서 70개 중에 한 40개 정도, 한 70개, 40개면 한 절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다가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왜 여기다 넣냐면 여기서 2번 반복했잖아요. 그죠? 2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길 봤더니 야 이거는 아예 이해도 안 갈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그럼 바로 버려. 그냥 뭐 이렇게 쳐다도 보지 마. 그냥 바로 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한 절반은 건져갈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여기서 선별해둔 한 80개 하고 해서 또 겹치는 게 있을 거니까 요 두 개를 믹스해서 또 한 7, 80개 딱 세팅해서 가는 거죠. 대신에 이 여기는 어쨌든 모의고사처럼 70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풀 때 4시간, 한 번 풀 때 2시간 잡고 7문제씩 풀면 그냥 10회분 모의고사인 셈입니다. 진도별로.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연습했다고 보면 굳이 동차생 모의고사를 응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뭘 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근데 재무관리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간 이제 그 과목별로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밀어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3회독입니다. 수강 포함 3회독이에요. 지금 3회독 그 정도 3회독 하는데 전수도 아니고 실전 필수로 돌리면 충분히 할만하고 특히나 재무관리과 같이 숫자로 답을 쓰는 이런 시험은 아까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점수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다들. 그러면 작년에 이제 또 한번 당하면 그 다음 연도는 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기회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올해 동차로 응시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또 자기 케이스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의응답 시간 가질 거니까 일단 제가 생각한 건 한 요 정도 오면 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차 이제 응시하는 분들 이제 답안에 대해서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 일단 답안지를 받으면 겉면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일단은 이게 10장인지 확인해라. 이게 꼭 필요한 게 얘네가 가끔씩 한 장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시험 끝내서 다 쓰고 이제 마지막 이제 9페이지야. 마지막 10페이지를 쓸어 갔는데 없어. 이러면 그때 교체를 못 해요. 답안지를. 한 장 더 받아서 붙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야 돼. 10장이. 얘는 가끔 뜯어지는 경우 꽤 있어요. 뜯어지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0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0장이니까 한 매당 한 10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매당 10점 정도로. 그리고 25줄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5점 날리면 적당히 한 절반 한 12줄 정도 날리면 되겠죠. 그걸 왜 하냐면 문제를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1번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뭐 한 15점 정도 문제가 너무 어려워. 패스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 장 반 남기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괴선 내만 기재하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싹 썼는데 요 라인인데 요 옆에다가 한두 글자만 더 쓰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농구나 축구도 아니고 여기 뭐 벗어나면 이제 뭐 아웃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안 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 이게 여기 보시면 뒷면에도 기재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면만 있어요.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데 왜 뒷면에 기재를 안 하냐면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나눠서 채점하잖아요. 나눠서 채점할 때 어떤 분은 원본으로 채점을 하지만 어떤 분은 복사본으로 채점을 하는데 앞면만 복사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 뒷면 썼는데 점수 받던데 운이 좋았어요. 원본으로 채점하신 거야. 근데 복사본으로 채점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뒷면을 못 보는 겁니다. 얘가 뒤를 못 썼는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 못 써주니까. 그건 운빨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재무관리는 시간도 안 모자라. 그 다음에 답안지도 남아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좀 쓸 게 많아서 재무회계나 이런 것들은 답안지가 좀 잘 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재무관리는 시간도 남아. 어떻게 시간이 남아요? 아는 거 몇 개 풀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러고 있다가 시간 가는 거야. 아는 문제는 한 30분, 한 40분 되면 다 풀어.
근데 나머지는 이러다가 1시간 반 보내는 거야. 이게 우리가 대부분 아는 문제는 너무 빨리 풀리지만 모르는 문제는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 그래서 시간이 남아요. 그 다음에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 뭐 당연히 기재하면 안 되고요. 뭐 방선 밑줄 기타 표시 안 된다 그랬는데, 야 이게 줄을 이렇게 권하는데 글을 세로로 쓰는 사람이에요. 세로. 재무관리 이렇게. 이게 무슨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야? 세로로 써. 그 세로로 써놓고 난 이 줄이다라고 하면서 옆에 줄을 세로로 긋는 사람인데 그걸 방선이라고 해요. 그게 방선이야. 이렇게 세로 쓰기에 밑줄 긋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밑줄 긋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답안을 작성할 때 또박또박 쓰는 거 중요하고 글씨는 좀 크게. 그 다음에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나눠주는데 그때 답안지는 열매를 체크하라 그랬죠. 열매를 체크하라 그랬는데 요건 나중에 그 PDF에서 올려드릴게.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사진 찍으면 내가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게 답안지는 10장인 걸 확인하지만 문제지를 받잖아요. 문제지를 받으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문제 7개라 그랬잖아. 문제 7개인데 이게 문제를 딱 보니까 여기에 문제 7에 여기 딱 마지막에 물음 3까지 끝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푼 거야. 그 뒤에 물음 4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음 하나를 많이 못 풀었어. 그래갖고 나한테 선생님 이거 물음 4를 못 봤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보면 알겠지만 쭉 가다 보면 끝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 끝. 그걸 봐. 거기까지야. 이게 편집이 애매하면 마지막 물음을 못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이 애매하면. 그게 한 해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일단 문제는 마지막에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일단 확인해. 체크하라고 할 때 좀 체크 좀 해. 좀. 그 다음에 이게 안 풀리는 문제는 넘겨서 풀어야 돼요. 1번이 어려우면 넘기고 2번부터 푸는 거야. 이게 웃긴 게 총 7개 중에 똑같은 문제를 어려운 거를 1, 2번에 배치하면 시험 치고 나온 사람들은 올해 재무관리 개빡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쉬운 거 4개 배치하고 어려운 거를 6, 7에다 끝에다 배치하잖아. 야, 이번 재무관리 개쉬움이라 그래. 똑같은 문제인데 순서만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어려운 문제가 박혀 있으면 그만큼 중압감이 커요. 왠지 1번부터 답을 써야 되는데 1번을 제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지. 거기에 시간 쓰지 맙시다. 그냥 패스. 15점 한 장 반 패스. 답도 비워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 K라고 쓰면 못 알아보지 않을까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써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재무관리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겁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들 훨씬 많이 알아. K라고 쓸 책도 있고 RS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레이트 S 스톡 RE라는 조합도 있고 다양한 조합의 재무관리 책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가끔 답을 보다 보면 이 베타에서 이 밑에 꼬랑지가 안 나오는 경우 이게 B처럼 보여요. 이거 좀 주의하시고 베타인지 B인지 애매해.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헷갈리는 게 2하고 7입니다. 0하고 6하고요. 교수님들 주의사항이에요. 야씨 2하고 7이 2, 7 이렇게 오면 2인지 7인지 구분이 잘 안 간대. 꼭 좀 얘기해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개 물음에서 뭐 구하고 그러면 답이 3개 나와야 되잖아. 2개만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거 3개 다 쓰는지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빼먹지 않고 제대로 맞추는 거에 대한 지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이게 우리가 글을 잘 써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 들어가야 될 단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에 들어가야 될 단어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거 맞춤법 그 다음에 주어의 시작과 끝 이게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이게 읽다 보면 좀 느낌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를 이제 답안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풀이를 해놓으면 뭐 하나요? 버리지 마.
모아놓고 한 달 뒤에 다시 보세요.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느껴져요. 딱 한 달 뒤에 딱 봤는데 답안을 딱 봤더니 내가 봐도 여기는 점수를 못 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 바로 보면은 알지. 근데 한 달 뒤에 보면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한 풀이인지 대충은 내가 푼 거니까 떠오를 것 같지만 한 달 지나면 안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때 글자가 좀 답안을 예쁘게 작성했느냐 개판으로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완전히 달라요. 작성한 바로 뒤에는 알지. 한 달 묵혀두면 그때도 가독성이 있는지 내 답안을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지 내가 느껴야 바뀝니다. 사례를 좀 보면 이쪽이 맞는 거 틀린 건데 줄 이렇게 그으면 조금 기분이 나빠요. 좀 지저분해 보여 답이. 그 다음 글자가 작으면 교수님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제 제가 강의하는데 내 책에 글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작은 글자 좀 힘들어해요. 글자 조금 더 크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영 다 좀 써주면 안 되나? 이거 이렇게 줄을 찍찍 그지? 기분이 나빠. 그 다음 이게 답을 내가 표시해 줘. 풀이 과정 쓰고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 자기 자본 비용 10%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정답 기분이 나쁘지. 이 정답이야? 맞는 답이 그건 틀린 답일 수도 오답일 수도 있잖아. 정답 안 돼요. 답 공손하게 답 정답 안 돼. 밑줄 안 된다 그랬지. 별표 기타 표시 안 돼요. 할 필요 없어. 그냥 답 얼마 이렇게 쓰면 돼. 이거를 문제에다가 위에 풀 거냐 풀이 과정을 쓰고 밑에다가 이걸 쓸 거냐로 고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다 어려워. 답을 잘 못 맞출 것 같아. 그러면 이 답을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씁니다. 풀이 과정 보고. 왜? 내가 그래도 이 답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좀 풀이 과정 좀 보고 답을 봐주시면 안 되나? 답을 위에다 썼어. 틀렸네? 이 가능성을 나는 방지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편한 건 답이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게 답이 편하긴 하겠지만 일단 답이 틀린 상태에서 풀이 과정을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노력을 어떻게라도 인정받고 싶으면 나는 풀이 과정에 답 이렇게 밑에다가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 다음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을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쓴 사람 이거 해보자는 거지. 이거는 도전입니다. 이거는 도전. 그 다음 회계사 붙여주시면 안 돼. 뭐 전이야 붙이게? 안 맞춤법이 중요해. 이게 딱 보면 얘는 맞춤법 틀리는 거 보면 회계사 되면 안 되는 애야 얘는. A 투자가 몰라. 낚긴 몰라. 안 돼. 그죠? 시험지에 그림 그리지 마. 아무리 기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기타 표시로 안 될 수 있어요. 장난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맞춤법이라는 게 은근히 중요해요. 그냥 교수님 딱 보는데 맞춤법이 안 맞으면 그냥 이런 애를 회계사를 붙여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면 낫단지 헷갈리면 A 투자가 더 유리라고 쓰세요. 단어를 바꿔 맞춤법이 애매하면. 응? 그 다음에 애매한 케이스가 쓰다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기 싫어서 이렇게 한 칸에 두 줄 쓸 수 있나요? 이런 게 있는데 어지간하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근데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면 어쩔 수 없지. 마지막 페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뒷면보다는 이게 나.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저는 요 정도고요. 나중에 또 개인 또 질문 시간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동차생을 위한 모의고사는 홍술계획사 진행할 거기 때문에 홍술계획사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의 어떤 학습 시간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술계획사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파트는 이제 동차생을 위한 이제 모의고사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두 부분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자, 먼저 이제 모의고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선생님 강의가 이제
스튜디오 연습 강의가 있고 이제 70제 강의가 있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책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제 연습서가 있고 70제 문제집이 있죠. 근데 이제 동차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과연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고 내가 어디까지 더 하고 그리고 연습서 외에 뭘 더 보면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사실 이제 연습서만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학습이 돼요. 충분히 학습이 됐고 저 또한 이제 그 연습서 가지고 시험 공부해서 붙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GS 같은 것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GS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GS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이 유예생들이 많이 하는 거다. 동차생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라고 많이들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동차생은 과연 모의고사 같은 걸 어떻게 봐? 라고 이제 많이 의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GS를 풀고 이제 멘탈이 박살이 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이제 보완해 보고자 이제 모의고사를 계획을 했어요. 모의고사를 계획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 이쯤에 있었어요. 상, 중, 하 해가지고 20점, 60점, 20점에서 100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동차생을 위한 모의고사다 보니까 60점 있던 거와 20점 있던 거에 주로 이제 7문제를 거의 이 범위 안에서 낼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기출을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최대한 응용을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좀 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구성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를 구성을 해서 7문제를 내고 똑같이 물음수도 한 28개에서 많으면 30개까지 내가지고 거의 1차 시험에 한 4분의 3 정도 되는 물음수죠. 그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난이도 중하지만 그래도 이제 60점 정도 맞출 수 있는 난이도로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동차생 입장에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60점을 맞아서 이제 동차 때 재무관리를 합격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거고 이제 모의고사 진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 계획은 이제 4회차로 계획을 잡았고 1회차, 2회차, 3회차는 이제 진도별이에요. 진도별로 잡은 게 우리가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는 이제 기본서로 따지면은 1권, 2권, 3권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3%, 33%, 33% 그러니까 3분의 1씩 거의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 이제 출제 비중에 맞춰서 그래도 그 33% 중에 이 1권 문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담아서 이제 각 회차별로 이제 모의고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진도별로 나갔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전범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범위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되겠죠. 3분의 1씩 내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용도로 쓰면은 좋겠다. 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 일정 계획은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습서 공부를 하고 그 연습서 공부를 한 상태에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공부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러 오면은 7문제 다 못 풀고 무슨 말이 나오냐? 나는 이제 올해 재무관리를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재무관리는 2차 시험에 2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2번 중에서 한 번은 쉽게 나오고 한 번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응시를 안 한 해 쉽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시험 되게 쉬웠잖아요. 근데 내가 재무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1차 때 재무관리 버리고 나머지 과목으로 점수를 모아야지 라고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1차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버린 사람들은 진짜 피 같은 점수죠. 40점. 근데 그 외적인 사람들은 이제 맞췄으니까 그걸 다 점수를 가져가고 내가 고득점이니까 당연히 다 이 자리에 계신 거겠고요. 그렇게 해서 버리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2번의 기회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해갖고 이제 시험 약 한 달 전에 끝나는 거 아니면 늦으면 이제 3주 전에 끝나는 걸로 해서 시험 최종 이제 시험 앞두고 한 달 전에 마무리한다라고 해서 이제 5월 중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GS예요. 우리가 답안지를 채점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답안지를 누군가가 채점을 해서 내가 답안지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안지를 그 시험에 맞게 2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고 답안지를 제출을 하시면은 그 답안지를 가져다가 이제 채점을 해드려요. 채점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때 답안지를 나눠드리고 내가 답안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채점이 됐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채점이 됐구나라고 이제 피드백이 스스로 돼요. 물론 이제 답안지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되돌아갔을 때 뭐 강평 강의를 듣는다지 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썼었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나요. 복기가 된단 말이에요. 복기가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지 답안지 제출하셔가지고 채점 받고 피드백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GS 답안지를 이제
옛날에 이제 꽤 많이 채점을 했거든요. 꽤 많이 채점을 하다 보면은 진짜 답안지의 퀄리티가 하늘과 땅끝 차이예요. 하늘과 땅끝 차이고, 그렇게 하늘과 땅끝 차이인데 이게 회차가 늘어날수록, 회차가 늘어나면은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거든요. 이거는 좀 이렇게 쓰세요. 너무 심하다면은 코멘트를 달아두면은 그 채점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글씨체 때문에 사람이 이름은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아, 이 사람은 전에 답안지를 어떻게 썼었던 사람이다라는 게 기억이 강하게 남아요. 왜냐면 너무 못 썼거나 너무 잘 썼거나. 그러면은 못 쓴 분, 잘 쓴 분들은 너무 잘 쓰셨습니다 코멘트 달아드리고 계속 잘 쓰시는데, 이제 못 쓰신 분들이 답안지가 점점 개선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내가 2차 시험장 갔을 때 답안지를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내가 와서 문제를 풀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이제 답이 다르면은 이제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해설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의고사 동영상으로 이제 강평 강의를 제공을 할 건데, 이거를 뭐 제가 생각했을 땐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2시간 동안 강의를 듣잖아요. 2시간 동안, 아니,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모의고사를 풀고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 그 모의고사 풀자마자 2시간 동안 너무 힘이 많이 빠져서 그 나머지 2시간 동안 강의가 안 들려요. 네. 강의가 안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날 모의고사 보고 집에 가서 뭐 저녁 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쉬신 다음에 저녁 먹고 시간 있을 때 모의고사 강평 듣는 거, 그것도 아니면은 다음날 듣는 거, 이렇게 해갖고 동영상으로 강평 듣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2차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나무랑 이제 위너스랑 합쳐졌을 때 저는 이제 위너스에 있었는데, 위너스에서 이제 학생들 상담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딱 2개 뽑아왔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2개 뽑았는데, 자, 1차 시험 봤죠? 1차 시험 붙으면은 어때요? 붙은 거 같을 때 기분이 좋죠? 그러면 그 기분 좋은 것 때문에 일주일 깔끔하게 놀아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그리고 나서 지지난주인가 봤으니까 이제 일주일 딱 지났죠.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달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우리 봉기본 종합반 수강할 때 되게 천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잖아요. 이 페이스 끌어올리는 거대로 2차 시험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우리 2차 시험이 아까 선생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 4, 5, 6, 4달밖에 없어요. 4달 동안 5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 5과목이 모두 연습서로 봐야 돼요. 연습서 재무관리만 해도 이만큼 두껍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게 안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1차 시험 직전 우리 1월 달이랑 2월 달에 공부하던 페이스로 4달만 더 하시면 돼요. 4달만. 네. 4달만 더 하면 되는데 안 죽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차 시험 보던 페이스로 4달을 쫙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쫙 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 1차 시험은 일요일만 시험을 봤죠? 일요일만 시험을 봤으니까 내가 월화수목 금토 냅다 달리고 일요일날 잠깐 가서 시험 보고 오고, 그리고 내가 이 1차 시험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요일 하루에 반짝 집중해서 시험을 보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1차 시험 앞두고 일요일날 내가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다, 거의 없어요. 저 못 봤어요. 근데 2차 시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시험 보잖아요. 그럼 기진맥진해가지고 일요일 거 못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부터 예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자, 월화수목 금토 일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요일날 쉬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바꾸는 거예요. 월요일, 만약에 실강을 들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월요일날 오전을 쉬는 거야. 왜냐?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갖고 일요일 저녁까지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내가 페이스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공부할 수 있는 리듬을 지금부터 만드는 거예요. 시험이 이틀이기 때문에. 만약에 1차 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2차니까 뭐 월요일 날 오전을 쉬든지, 아니면은 나는 한 공부를 4일쯤 하고 5일차, 6일차에 되게 공부가 잘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은 화요일 날 쉬어도 되는 거고 수요일 날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갖고 내가 리듬을 만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요일을 생각을 해가지고 페이스를 유지하고 4달만 더 유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4달 끝나고 뭐 하시면 돼요? 2달 동안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노시면 돼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노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토요일 날이랑 일요일 날 2번 본다고 했죠? 여기서 또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토요일 날 무슨 시험 봐요? 세법 보고 재무관리 보고 회계 감사 봐요. 그리고 일요일 날 뭐예요? 회계랑 원가 보죠. 그러면은 자, 세법 때 어려웠어.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관리 망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재무관리까지 어렸어. 감사 망하겠죠. 이렇게 이 어려우면은 이제 토요일 날 1, 2, 3교시 망하고 오면은 그날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일요일 날 시험 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토요일 날 보고 온 시험은 그냥 끝났다 치우고 그날 와가지고 저녁 먹고 잠깐 쉰 다음에 다음날 회계랑 원가 책 한번 쓱 훑어보고 이제 조금 일찍 잠자리 들어야죠. 왜냐면 다음날 시험이 회계 같은 거 이제 2시간 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뭐 다시 내가 시험 보고 온 거 다시 리마인드 뭐 복기를 한다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어디 뭐 인터넷 카페 같은 거 있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남들이 뭐 분명히 어디선가 인터넷에서는 뭐 회계가 어렵네 뭐 아니 뭐야 재무관리가 어렵네 세법이 어렵네 뭐 세법 1번 문제가 어땠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거 볼 시간에 저녁 먹고 한 1시간 잔 다음에 회계랑 원가 보는 게 다음날 훨씬 좋고 만약에 1교시 때 세법이 어려웠어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 괜찮아요. 재무관리 붙고 감사 붙고 그다음에 회계 원가 다 붙으면 나는 그 다음 시험에 1교시 때 세법만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남들 시험 볼 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길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끝나고 저녁 먹고 채점하지 말고 다음날 원가 회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서도 2차 시험은 이제 충분히 기본적으로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해 두시고 이제 이틀간 진행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답안지 작성 연습이 이제 두 번째로 땄는데 우리가 1차 때는 객관식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식 교재에서 어떻게 풀어요? 정리를 하면서 푼 사람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저는. 정리를 하면서 안 풀고 만약에 질문을 하러 책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책에 자기가 쓴 것도 자기가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객관식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풀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OMR 카드를 마킹하고 내고 시험지는 집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2차는 달라요. 답안지를 제출을 하고 나는 조금 낙서가 되어 있는 시험지만 집에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합불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답안지를 누군가는 나는 정답률이 내가 스스로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답안지를 너무 엉망으로 써서 교수님이 이제 판독이 불가능해요. 물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 요인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GS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그래서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답안지 작성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자, 답안지 작성 연습인데 사실 이 태블릿에 연습하기가 제가 좀 낯선 게 제가 공부할 때는 태블릿이란 게 없었어요. 네, 좀 늙어 보이지만 태블릿이란 게 없어가지고 뭐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위에 답안지를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스터디를 한다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고 무조건 저기 있는 저 종이 답안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갖고 연습을 하는데 태블릿에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저 종이 시험장에서도 종이에다 쓰는 거지 우리 태블릿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에 연습하지 않고 항상 종이에 서버로 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종이에 쓰면서 연습하는데 우리 필기구가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자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 샤프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자 지워지는 볼펜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네, 지워지는 볼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는 써서 냈어. 근데 이게 채점을 거의 한 달 반 넘게 하시다 보면 뭐 그 사이에 문대져서 지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당연히 아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펜 이런 거를 내가 그립을 그러니까 펜을 쥐었을 때 이제 그립감이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내가 글씨를 썼을 때 가장 예뻐지는 거 그런 펜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펜들을 찾고 그런 펜들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펜들 산 돈 회계사 붙고 나서 첫 달 월급에 다 벌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펜 아까운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정 테이프가 이제 답안지가 우리를 쓰다 보면은 답안지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북북 긋고 답안지 쓰면은 얘 왜 이렇게 북북 그어놨어 아까 뭐 방선 밑줄 나왔죠?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로 되게 깔끔하게 지워가지고 그 위에 다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수정 테이프가 싸구려요. 시험장에 가져간 게. 그러면은 수정 테이프 칠하고 그 위에 펜을 쓰는 순간 수정 테이프가 뜯겨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요. 시험 보다가. 그러면은 안 읽혀요. 이런 것조차 다 시험장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볼펜, 나한테 맞는 수정 테이프, 그리고 이 수정 테이프도 뭐 좀 예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께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 수정 테이프 A라는 수정 테이프를 썼더니 2번 그으면은 이 답안지 한 칸이 깔끔하게 지워지더라. 한 번만 걷더니 답안지 깔끔하게 지워지더라. 그리고 아니면은 나는 뭐 굵기가 0.5mm인가 하는 펜이 제일 잘 맞더라. 뭐 0.7짜리가 제일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요. 찾아서 그 펜 가지고 계속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시험장에서도 어쨌든 그 익숙한 손놀림 때문에 답안지가 예쁘게 써지니까 그래서 나한테 맞는 필기구 찾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답안지 작성을 연습을 했으면은 내가 쓴 답안지가 과연 예쁜지 안 예쁜지 의문이 들어요. 자, 답안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손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손편지를 내가 받았는데 글씨가 지렁이야. 아랍어 같이 이러면은 내가 읽고는 싶은데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답안지를 쓰고 나서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한테 보여줘요. 야, 내가 답안지 이렇게 썼는데 너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회계사 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조서를 쓰면은 감사 기준에 이런 게 있어요.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하고 그 감사 절차를 다른 회계사가 봤을 때 얘가 어떤 절차를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서를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답안지를 쓰고 남이 내 답안지를 읽었을 때 과연 해석이 가능하고 남이 내 답안지를 봤을 때 잘 썼구나, 나도 이렇게 써야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어쨌든 내가 답안지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답안 양식을 구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적었는데,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풀이가 좀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1차 때 5과목 보죠. 5과목 볼 때 그 5과목을 다 내가 이 과목은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세법은 답안지 어떻게 작성할 거야, 재무관리는 어떻게 작성할 거야, 감사는 어떻게 작성할 거야, 다 구상을 했어요. 미리 공부를 하면서, 연습서를 써보면서. 우리 연습서를 공부를 하면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연습서에 나와 있는 해답이랑 동일하게 써야 된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연습서에 있는 해설보다 잘 쓸 수 있고, 연습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해설이 써 있다 보니까 되게 상세하게 써 있는데, 그거를 함축적으로 써도 괜찮아요. 시험이니까 함축적으로 쓰는데, 이제 그걸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예를 들었을 때,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가 영역이 강해요? 칼채점 하는 영역이 강해져. 뭐 세무조정 한 개당 뭐 1점, 아니면은 뭐 세액공제 한 개당 1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칼채점 하는 영역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답을 앞에다 써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잠시만 넘어갈게요. 자, 문제 쓰고 물음 쓰고 자적을표를 그려요. 자적을표를 그리고 답이 그러면 앞에 있는 거야. 두 가지식인 거죠. 두 가지식으로 쓰고, 만약에 뭐 입금불산이 뭐 100만 원 유보한다 그러면은 별표 1하고 밑에다 풀이과정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칼채점을 하기 좋은 과목이다라는 거는 이제 써요. 앞에다가 쓰고 밑에다 풀이를 쓰는 식으로 답안지를 써야지라고 구성을 하고 갔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회계랑 세법. 왜냐면은 칼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저도 이제 미괄식으로 썼어요. 풀이 과정을 쫙 써요. 풀이 과정을 쫙 쓰고 답을 쓰는데 내 답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죠. 시험장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교수님께 이제 읍소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이론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내가 잠깐 계산기 잘못 눌러서 답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풀이를 먼저 봐주세요라는 의미로 풀이 과정을 먼저 쫙 쓰고 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재무관리랑 원가관리에게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갔어요. 구상을 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감사는 답안지 양식을 줘요. 너 네모 박스 그려서 1, 2, 3, 4, 5번 그려라, 이런 식으로 양식을 주니까 그냥 감사는 뭐 그냥 풀라고 하는 대로 풀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각 과목별로 답안지 양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까지 다 공부가 아니죠. 사실 이것도 공부인데 다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지 내가 시험장 가서 답안지를 막힘없이 써요. 막힘없이 쓰니까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손으로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지 모아놨다가 다음번 2회독 할 때 앞에서 내가 앞에 1회독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었을까, 2회독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것을 다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하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마지막 말인데,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선생님들한테 배웠잖아요. 근데 배우신 선생님들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조건 반사랑 무조건 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답안지를 보고 풀이를 할 때 무조건 반사로 나가는 문제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SML식 그거 고민하면 안 돼요. CML식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분산 구하는 거, 공분산 구하는 거,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반사로 착 보자마자 이건 이런 식으로 써야지,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써지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는 문제들을 푸는 거죠. 생각해보는 문제들을 풀 때는 이제 쉬운 것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는 사실 무조건 반사로 나오려면은 내가 그만큼 답안지를 많이 써봐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험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답안지 작성 연습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저희 이제 이거 신청을 받으면서 질문을 이제 적게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 질문 원글 이제 좀 이제 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사실상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해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GS 여부, 여기서 이제 방금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질이 이제 어쨌든 오셨으니까 좀 이제 분명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요. 궁금하신 사항들 네, 좀 질문을 하시면은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네. 네. 아, 그 얘기를 듣다가 저희 이게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그 2차 때 총점이 3점이 모자라고 떨어졌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부분 합격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가장 처음으로 한 게 고시체 연습이었어요. 글자 정말 악필이었는데, 그 이렇게 줄 점선 따라서 이렇게 글 쓰는 거 있죠, 그죠? 필기체 쓰는 거, 고시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글씨만 좀 잘 썼으면 나 회계사 됐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만큼 알아볼 수 있는 답안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랑 그 다음에 2차를 시험 봤을 때 실력 차이가 뭐 그닥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점수가 조금 모자랐고 그 다음에는 수석에서 조금 모자르고 그래요. 이 교수님들이 내 답을 못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펜이 검은색하고 파란색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붓펜은 못 봤습니다. 공손 궁서체로 이렇게 붓펜은 못 봤는데, 검은색 파란색 고를 수 있을 때 대부분이 검은색 쓰거든요. 파란색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글자 진짜 눈에 잘 띄거든. 검은색 쫙 보다 파란색 딱 뜨잖아. 너 자신 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어가야 되니까 검게 가요. 그냥 검고, 그 다음에 조금 굵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펜을 테스트할 때 수정 테이프 긋고 위에 써보세요. 그 조합이 맞아야 돼. 수정 테이프 위에 글자가 이렇게 방울방울 쪄서 애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나는 0을 썼는데 애들이 이렇게 시험지 막 옮겨가다 이렇게 흘러갖고 막 6되고 8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고민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재무관리는 앞부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바로 답을 적지 마시고, 해답지는 일단 내비두고 문제지에다가 일단 객관식 문제 풀듯이 쭉 풀어요. 1번 모르면 패스, 2번 풀고 그냥 끄덕끄덕 풀어 객관식 풀듯이 답 딱 적고, 그렇게 해서 쭉 풀고 나서 다 풀었어. 일단 다 풀고 나면 이제 못 푼 문제들 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한 30분 남으면 이제 푼 문제들 있죠. 푼 문제들을 기준으로 비울 거는 비워두고 이제 답을 잘 적어요. 그러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남거든. 그럼 이제 그때도 못 푼 문제들 있을 거 아니야. 빈 공간. 그거 어떻게든 그냥 10분 동안 채우려고 하다가 끝내야 돼요. 이게 답을 먼저 쓰기 시작하면 이게 잘못 풀면 이렇게 직직 긋는단 말이야. 그리고 재무관리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간 배분해서 내가 미리 문제지의 답을 다 풀어놓는다. 그리고 아는 걸 정성스레 옮긴다. 이게 또 나중에 또 한꺼번에 답을 쓰려고 그러면 약간 그 시간에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0분 전에 아는 문제 위주로 딱 해놓고 그걸로 60점 맞고 끝나는 거야 원래. 나머지 10분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투자. 그래서 모르는 문제들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답에다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선생님 애국가, 교수님 사랑해, 안 돼요. 점수 안 나오는 거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적는다, 점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문제와 관계 없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어도 관계가 없는데 대신에 화가 나요. 글자도 잘 못 알아보겠는데 기껏 내가 이러고 다 초점으로 겨우 읽어봤더니 야이씨 교수님 사랑해 에라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라고 썼는데 오답일 수는 있겠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답과 관계가 없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우리가 매기는 사람의 심기는 건들지 말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시간도 되었으니까 잠깐 뭐 쉬었다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질의응답도 받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